한국의 그 산업은 세계 최고의 양산 능력을 가졌어요. 양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납기, 두 번째가 가격, 세 번째가 품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조업의 강국, 양산 강국이 어디냐? 한국밖에 없어요, 현재. 저 또 그리고 워렌 버핏이 BYD 지분을 전량 매각한 사건을 중국 전기차 산업의 고성장기 신호의 종료의 신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일단 39배, 한 40배 정도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남겼죠?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했을 것 같아요. TSMC 지분도 전부 다 했잖아요. 똑같이 BYD도 같은 맥락에서 처분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고도 성장기가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출일 경쟁이 막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BYD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둔화, 정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BYD의 어떤 주식을 갖다 전략 매각한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중국 내부의 어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BYD나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동차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존의 OEM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가령 고급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독삼사부터 시작해서 제네시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차량 시장 현대 기아차가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어떤 믿음 자체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 브랜드들은 믿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산을 갖다가 뭘 믿고 사겠어요? 이게 실제로 한 뭐 몇만 원 정도다 아니면 몇천 원 정도다 하는 거는 중국산을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사는 순간에 이거는 내구재잖아요. 우리가 집 다음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게 중국산을 사는 순간에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돼요? 첫 번째, AS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그 다음에 샀을 때 중고차 감가는 어떻게 할 건데? 한 3년 몰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팔잖아요. 한 3년 주기로 바꾸는데 이때 중고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가, 그러니까 감가되는 걸 갖다가 정상적인 감가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중국 내부에서도 신차 같은 경우도 0km 전기차 해가지고 한 30%, 40%막 어떻게 보면 덤핑하면서 팔고 있는데 이 중고차를 팔 때 이걸 얼마를 보전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품질에 대한 어떤 부심? 중국 정부가 한사코 틀어막고 있는 거지만 전기차를 갖다가 한 몇십만 킬로 탔을 때 우리나라 아이오닉 5 한 60만 킬로 탔는데도 그 배터리의 건강성 SOH가 거의 98%? 뭐 이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를 타게 되면 거의 한 SOH가 한 10% 정도 빠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중국의 국가연구원 산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중국산 전기차가 자꾸 있잖아요. 한국 현대기아차가 나오면서.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10년, 20년 된 중고 내연기관차를 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전기차에 질렸다라고 하기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죠. 저 근데 현대차가 그러면 EV5 내수 모델에 중국산 CATL 배터리에 탑재한 전략은 국내 소비자 신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올해의 차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걸 갖다가 수상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일어났잖아요. 가령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9, 그 다음에 EV3까지. 근데 EV5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스포티지급이니까 내연기관차로 따지면은 가장 어떻게 대중적인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CATL 배터리를 썼다는 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또 CATL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중적인 차에 CATL 배터리를 썼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 중 과연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나 용인을 할지, 그리고 이게 과연 생각보다 많이 팔릴지,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강산 투자를 완성한 수직 계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원가 파괴예요. 원가 혁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니켈 광산을 함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그 이익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니켈 광산이 직접 정보 그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니켈 중관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니켈 원광에서 이걸 갖다가 정년 재련을 해서 MHP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니켈 고순도 니켈의 전 단계라고 해서 했는데 기존에는 MHP를 사와 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전구체라든지 양극재를 만든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산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단계 MHP를 갖다가 외부에 사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원가 파괴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가격을 50% 납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콩쿨에서 이게 글쎄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20%에서 30%만 양극재의 원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양극재의 경쟁력은 엄청나지겠죠. 다른 어떤 양극재 회사를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원가 어떤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양극재 경쟁력 이거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말씀하신 가격 파괴 선언이 경쟁사 대비 원가 우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LNF가 LFP 양극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건 향후 실적이 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 삼원계 양극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등이 다 만들고 있는데 그 LFP 양극재를 갖다가 최초로 양산 시도를 하는 거 파일럿 라인들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LFP 양극재를 갖다가 최초 양산 라인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는 LNF가 유일해요. 그다음에 이게 탈중국 기업으로는 또 유일해요. LNF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26년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래 27년부터 이제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LFP 양극재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SK온 같은 경우도 LFP 양극재를 만들 때 LNF 그 양극재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고요. 또 역시 가장 큰 고객은 테슬라겠죠. 테슬라의 뭐 LFP 배터리, ESS 배터리에 이 양극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LFP 양극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 나와서 테슬라 의존도가 높다는 LNF의 단점이 테슬라의 AI 및 로봇 사업 확장으로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어떤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갖다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배터리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이니켈 배터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EV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밀도의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순간적인 부하가 그 EV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성능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성능 고밀도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LNF의 어떤 테슬라가 약진을 하면 할수록 뭐 LNF의 어떤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 역대 최고 매출도 순이익은 급감했던데 이게 혹시 K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중국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매출에서 영업이익에서 가장 크게 그 영업이익을 내던 부분이 EV 부분도 있지만 ESS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워팩, 메가팩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산 배터리에 높은 이제 관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EV 시장 자체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테슬라의 전기차밖에 없었는데 전기차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북미 중에서 GM이라든지 현대 기아차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뭐 BMW, 르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OEM들이 점점 아주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EV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켓쉐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동안 이익을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을 팔았어요. 전기차를 만드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무용지불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으로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이 적어지고 전기차의 경쟁 심화로 전기차의 마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ESS 부분 역시 마진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었지만은 영업이익 그렇게 감소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좋게 보시나요? 그러면 나쁘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얘기했지만은 테슬라가 뭐 전기차라든지 ESS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국한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AI 혁명,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물리적 AI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로봇 사업, 뭐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물리적 AI 시장은 훨씬 더 큰 거니까 그쪽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의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의 높은 밸류를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성공 여부에 이제 관건이 되겠죠. 셀사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LG 솔루션이 46 시리즈 배터리 시장의 표준을 좀 선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높다라고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00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리비언, 그다음에 벤스, 그다음에 중국의 그 업체들까지도 4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에 발주를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주를 본격적으로 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 엔솔을 갖다가 우리가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국제 특허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신황다라는 회사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이거 여기에 그 특허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뭐 LG와 학하고 이거는 하는 거지만 롬바이하고 지금 특허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허를 갖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촘촘한 특허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놔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중국 업체들하고의 어떤 특허 전쟁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특허 뭐 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 LG 엔솔이라든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유럽에서는 일단 한번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 어떤 배터리의 표준화, 배터리 기술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LG 엔솔의 기술력을 갖다가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제일 그 높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가지고 양산을 해내고 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러면은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LF 배터리를 쓰려고 하겠어요? 불도 안 나. 고성능에 고밀도에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를 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양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가격을 갖다가 대량 양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보는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보게 되면 하이엔드, 가령 뭐 포르쉐라든지 페라리라든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이제 당분간 그 시장 파이를 갖다가 가져가는 수준에 이제 그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듭되면서 램프업을 하고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최근 3분기 실적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유일하게 좀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데 SK온과 삼성 SDI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전방 OEM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걸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쪽에 그 6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혔을 것 같고요. 전방 고객사들이 어려움이 없었고요. SK온도 비교적 그 출하량 자체는 늘었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 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벤스가 아니라 그 BMW에 좀 집중된 측면들이 좀 많잖아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이런 쪽 하고 있는데 전방 고객사들, 전방 OEM사들이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하량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2년 같은 이제 2차전지 상승장의 신호탄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먼저 이게 선행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분기 정도 지나면은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2분기 정도 지나면은 셀사,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배터리 업체들에서는 이거 전부 다 판가가 계속 소재 부분에서 올라가네? 양극재 부분에서 가령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선주문을 넣어요. 미래 수요를 갖다가 당겨와서 미리 선주문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의 실적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후방의 OEM사들, 자동차사들도 이거 배터리 가격 점점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처럼 배터리 업체에 선주문을 넣는다고요.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올라고 싼 가격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은 사실은 이게 양극재 업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럼 리튬 가격이 다시 내년에 좀 뭐 떨어지고 그럴 일은, 이게 방향성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안 꺾이나요? 글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6월 달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몇 가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들이 있어요. 결국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국 광산, 그 CATL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공급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뻔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출혈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은 이게 마치 치킨 게임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한테서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이게 중국 전기차, 그다음에 리튬 사업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잉 생산을 하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가격 상승의 어떤 흐름이 단기간에 그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소재나 셀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재단에 먼저 비중을 갖다가 많이 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재단에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소재가 움직이고 나서 이제 배터리 셀사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셀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 기업들이 많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기업들이잖아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견 기업, 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미디엄 캡이라든지 스몰 캡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재단에는 포스코 그룹사도 있고 에코프로 그룹사도 있는데 여기도 좋게 보시겠네요. 믿을 수 있는 기업, 아까도 얘기했던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성해 나가고 있거나 완성한 기업들 위주로 해라. 지금 완성한 데가 어디 있는 거죠? 완성할 아까도 거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 딱 2개인가요? 네, 거의 그렇게 완성을 해. LG 마찬가지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구체도 만들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눈에 띄게 거의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성하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은 무슨 뭐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로 무장했다라고 하면서 조그만 뭐 우리들이 잘 모르는 어떤 기업들이 막 주가가 막 가령 몇십 퍼센트씩 폭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 거는 실적이 과연 찍힐 만한 기업이냐. 그 다음에 성장성이 계속 유지될 기업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게 2차 전지 주가가 앞으로도 지금 반등했고 앞으로도 좋게 보시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전체 주식시장을 본다면 네. 상반기는 조방온이 이끌었고 네. 지금 하반기는 약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주도주만큼 이제 내년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계속 반등하고 더 좋아질 거라 보시는 정도일까요? 내년에는 지금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끌어가는 장세잖아요. 며칠 네. 전부터. 네. 그게 단기간에 끝나겠어요? 시장의 열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있는 그 섹터 같은 경우, 가령 그게 일회성 무슨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호재라든지 아니면 테마라든지 이런 거에 움직이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2차 전지 섹터 자체를.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낼 두 가지 핵심 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중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주가를 갖다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칠 누구도 모르는 건데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주식이 이렇게 슈퍼랠리 보이는 상승의 가장 큰 동력 뭐라고 보시나요, 작가님께서? 일단 현 정부의 그 상법 개정,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들, 다른 거는 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소액주주를 갖다 홀대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그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의 불공정해를 갖다가 엄단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액션을 하고 있다, 실행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단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AI 혁신,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물밀듯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섹터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조선, 방산, K 이 물결을 그 한 K 소비재 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2차 전지도 이제 슬슬 끓으며 올라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견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역량,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외국에서 이제 서서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 섹터의 어떤 경쟁력들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021년 고점 대비 PER, PBR이 낮다는 분석도 있는데 국내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이 미국, 일본도 주요국 대비해서 어떤 편인지 이번 랠리가 2021년 유동성 장세와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퍼 같은 경우는 선행 12개월 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약간 좀 높아요.
높아요. 왜 높냐? 반도체 부분의 그 미래 이익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들이 완전히 릴레이팅 되고 있어요. 과거와는 다른 어떤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선행 PER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높은 편에 속한 거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 어떤 고점대보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낮아요. 현재가 한 1.28 정도 되거든요. 21년에 한 1.3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 PBR만 놓고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 PBR이 선진 시장이 한 3.2배 정도 돼요. 신흥국이 1.7배예요. 일본이 1.5배예요. 근데 우리가 1.28배예요.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21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 21년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였어요. 유동성이요. 에브리띵 랠리가 벌어졌는데 지금도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 않나요? 유동성 장세지만 지금 실적 장세라고 보는 게 맞죠. 아. 왜 그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체도 달라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예요. 지금은 누가 올렸어요? 반도체 주식 누가 올렸고 외국인 기관들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팔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왜 파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 밸류에이션 논란이 불어지고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 이거 과열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익 전망치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어떤 밸류 자체가 높은 편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코스피 2,400이었잖아요. 네. 지금 4,000 가까이 왔으면 네. 그 몇 개월 사이에 뭐 기업이나 나라가 완전히 바뀌진 않았을 텐데 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를 바라보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일반인들도 모르고 JP모건이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겨울이 올 거다라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몇 개월 만에 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확 바뀌는 거예요. 배터리 어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어떤 시각이 많았어요. 뭐 캐즘이 어떻고 그러면서 뭐 미래가 없다.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1개월 만에 리포트들 나오잖아요. JP모건에서 냈잖아요. 똑같아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한국 배터리 회사를 다 망할 거다. 다 망할 거다는 아니지만은 목표가 하다가 지금 목표가 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뀐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 같지만은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한국이 없으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없으면 미국이 원하는 바 아니면 그 서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인 거예요. 가령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없으면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 마찬가지고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한국의 그 기업들은, 한국의 그 산업은 세계 최고의 양산 능력을 가졌어요. 양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납기, 두 번째가 가격, 세 번째가 품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조업의 강국, 양산 강국이 어디냐? 한국밖에 없어요, 현재 서구에서. 중국은 못하니까. 네, 서구 진영에서는 한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배 한 척을 만들더라도 우리나라가 뚝딱뚝딱 만들 때 미국은 얼마에 만들어요? 우리 탱크 하나 만들 때 독일에서는 얼마 만에 만들어요? 그런 시각들을 이제 외국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